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입시 정보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입시 이야기에서 조금 다른 벗어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제가 그동안 근무하는 이곳에서 학생들의 공부를 코칭하면서 많이 느꼈던 이야기인데요. 바로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 공부를 하는 데 있어 가장 취약할 수도 있는 기질 혹은 그러한 성격을 가진 학생의 유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유형을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실 수도 있는 MBTI라는 성격 유형을 빌려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 경험상을 통해 만든 뇌피셜이니 너무 부담 없이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 학생들을 접하게 되었던 것은 2013년이었는데요. 그때는 지금처럼 학생들을 가르치는 포지션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영어 강사들을 서포트하고 학원 행정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었는데요. 그 후 잠시 교육 업무에서 벗어나 2년 후인 2015년에 다시 학원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때는 아주 가깝게 학생들을 1대1로 코칭하는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학원을 다니면서도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들을 보면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파악하지 못한 채로 학생들을 나무랐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그런 모습이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가까운 지인한테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분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너나 나나 우리도 중고등학교 때 다 같이 공부하지 않았잖아. 이 말에 저도 굉장히 많이 웃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고 전에 다녔던 학원에서 다른 업무로 직무가 잠시 바뀌게 되었고 코로나가 한참 유행하던 시기에 현재 근무하는 곳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다시 학생들을 만나면서 학생들의 생기부 코칭뿐 아니라 학습 코칭을 하고 있는데요. 코칭을 하면서도 유독 공부를 정말 하지 않는 학생들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게 정말 학생들이라서 공부를 안 하는 것인지 아님 유독 그런 성향을 가진 학생들이 있는 것인지 궁금했었습니다. 그 후 성격 유형 중 MBTI라는 테스트가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성격을 16가지로 분류한 테스트라고 하는데 저는 제 유형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기도 했고 이 유형마다 각각의 특징도 매우 궁금해서 많이 찾아보곤 했습니다. 그렇게 찾아보던 중 16가지 유형 중에서도 학습을 하는 데 있어 유리한 유형이 있는 반면에 가장 취약한 유형이 있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가장 취약한 유형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고른 이유는 만약 학부모님들의 자녀가 이런 유형에 해당된다면 쟤 진짜 왜 저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 우리 아이가 이런 유형이구나. 그러니 그에 맞는 대비책을 빨리 찾아봐야겠다.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한 학부모님을 상담하게 되었었는데 자녀가 너무 공부를 하지 않아서 어머님과 아버님 두 분이 정말 고민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에게 MBTI 유형에 대해 물어보았고 그 자녀분의 MBTI 유형이 오늘 이야기할 유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학부모님 두 분에게 이 유형은 이런 유형이니 평소에 이런 얘기는 절대 하지 않으셔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학부모님들 거의 대부분은 MBTI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이 MBTI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MBTI는 칼 융과 이사벨 브릭스 머에의 이론에 기반을 둔 마이어스 브릭스 타이프 인디케이터의 약자로 사람들의 성격 유형을 분류하는 도구입니다. MBTI는 네 가지 기본적인 차원으로 사람들을 분류합니다. 첫 번째 차원은 성격적 선호도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에너지 충전 방식을 나타냅니다. 이 차원에서는 외향적과 내향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차원은 인식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방식을 나타냅니다. 이 차원에서는 감각적인 것과 직관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차원은 의사결정 방식으로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을 나타냅니다. 이 차원에서는 사고적인 것과 감정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차원은 삶을 타고난 경향으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생활 양식을 나타냅니다. 이 차원에서는 계획적인 것과 유연한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차원에 따라 각각 16가지 성격 유형이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ESTI, INFP, ENFJ 등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중 오늘은 가장 학업에 취약한 유형인
INFP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유형이 왜 학업에 가장 취약한 유형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INFP에서 첫 번째 문자인 성격적 선호도에서 I에 해당되기 때문에 내향적 선호도입니다. 성격이 외향적이면 더 공부를 잘하는 것이냐라는 말은 절대 아니고요. 물론 성격이 외향적이면 친구들이 너무 많아 공부가 안 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내향적 선호도를 가진 학생이라면 쉽게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생기부 활동이 많은 입시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뭔가를 더 나서서 해야 하는데 이 내향적 유형을 가진 학생들은 아무래도 좀 힘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질문을 할 때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내향적 선호도라면 자신이 모르는 문제를 물어봤을 때 질문을 받는 사람이 아니 이것도 모른단 말이야? 라는 말을 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질문을 할 때 좀 더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모르는 문제를 그대로 안고 갈 경향이 매우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내향적 선호도를 가진다면 질문을 하는 것에 있어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을 해줘야 합니다. 질문을 하는 것은 학습에 있어서 매우 당연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끔 해줘야 합니다. 자, 그리고 INFP에서 두 번째 문자인 N에 해당되는 직관적인 성향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직관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육감을 통해 정보를 인식하는데 실제보다는 연상되는 것이나 관련성에 초점을 맞춰 대화를 나누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빙빙 돌려서 말하거나 다소 복잡하게 말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와는 반대로 감각형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감을 통해 정보를 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감각적 성향의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복잡하지 않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직관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육감을 통해 정보를 인식하기 때문에 정답이 정해져 있는 학업에서는 취약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딱 떨어지게 답을 구해야 하는데 자꾸 육감을 통해 엉뚱한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간혹 내 자녀가 책상에 앉아서 멍하고 가만히 있는 시간이 많다면 N 성향을 가진 유형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N 성향의 학생들은 상담을 할 때도 정보를 받아들일 때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기가 쉬운데요. 그러다 보니 대학교 진단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한테 불리한 정보를 부인하거나 회피하는 경향도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꾸준하게 자신만의 유토피아가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N 성향을 가진 유형이라면 평소 공부에 대한 조언을 할 때 빙빙 둘려 말하는 것보단 현실적인 뼈 있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아이가 상처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지적을 해주지 않는다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더 긴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저 역시 N 성향을 가졌던 사람인데 다른 사람의 조언을 고지고대로 듣지 않고 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지금 저는 S 성향으로 바뀌었는데 생각해보니 살아가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경험을 통해 제가 직접 부딪혀 나가면서 이것을 고쳐 나갔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대책 없이 나는 잘할 수 있을 거다. 나만의 방법이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과감히 포기하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INFP에서 세 번째 의사결정 방식으로 사고형과 감정형에서 F인 감정형입니다. 감정형은 말 그대로 의사결정이나 정보를 논리적으로 처리하는 사고형과는 달리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사고하는 유형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대학교 진단 상담을 하게 되면 이런 유형을 잘 구분할 수 있는데 어떤 한 학부모가 자신이 자녀가 가지고 있는 성적보다 더 높은 대학이 되는지 조언을 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제가 솔직하게 빙빙 돌려 말하지 않고 그 대학은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한다면 사고형인 T형은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라고 받아들이시는 반면 감정형인 F형은 어떻게 그렇게 딱 잘라 말하실 수 있나요? 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하면서 이 감정형인 F 유형의 학부모님에게 들었던 말입니다. 학생이라고 한다면 학부모님께서 조언을 해 주셨을 때 사고형인 T형은 그 조언이 논리적으로 맞는 부분이 있다면 수긍을 하고 따르려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감정형인 F형은 그 조언의 내용을 듣지 않고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그 조언을 받아들일지 말지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자녀가 F형 유형이라면 조언을 할 때 조언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전달할지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단 최대한 감정이 상하지 않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감정이 상하게 된다면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INFP의 마지막 P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생활 방식입니다. P형은 유연한 성격에 속하는데 이게 말이 유연하다는 것이지 나쁜 말로 이야기하면 계획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계획형인 J형은 월마다의 스케줄뿐 아니라 주간 스케줄 그리고 심지어 일간 스케줄까지 시간대별로 타임 스케줄을 맞추는 유형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여행을 갈 때 아무 목적지 없이 배낭 하나 메고 당일날 여행지를 정하고 숙박도 가서 정하고 자신이 가야 할 장소를 아무 계획 없이 떠나는 유형이 P형이라면 이와는 반대로 여행을 가기 전부터 당일날 가야 할 장소, 식당, 숙박시설 등 모든 것들을 시간대별로 계획하고 예약하는 유형이 계획형인 J형입니다. 학업적인 면을 이야기할 때 이 마지막 유형인 J형보다 P형이 학업에 있어서 왜 취약한 건지에 대한 것은 굳이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 여러분 자녀가 P형인데 방학 동안 공부를 알아서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말은 거의 100% 거짓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처 스터디 카페나 독서실에 가서 공부를 하겠다고 해도 시간대별로 계획을 세우기가 힘들기 때문에 과목별로 편식을 할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내 자녀가 P형 유형이라면 차라리 관리형 독서실에 가서 이번 겨울방학 동안 끝내야 할 과목별 공부를 모두 이야기한다면 독서실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타임테이블별로 계획을 잡아주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자, 정리해서 말을 해보자면 INFP는 성격적으로 내향형에 가깝기 때문에 발표 등과 같은 생기부 활동이나 질문 등을 물어볼 때 소극적이 되기 쉬우며 오감보다는 육감을 통해 정보를 인식해서 정보를 곧이곧대로 인식하기보다는 정보와 연상되거나 부가적인 것들에 더 끌리는 편입니다. 반대형인 S형보다는 상상력이 더 뛰어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곤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 F형은 의사결정 방식에서 반대인 T형인 논리형보다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 이성보다는 감성이 더 작용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상하게 되면 정보를 객관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P형은 선호하는 생활 방식 면에서 적응형이기 때문에 반대형인 J형보다는 계획을 세우고 생활하는 데 있어 취약한 편입니다. 임기응변에 더 강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학업적인 면에 있어서는 계획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P형보다는 J형이 학업에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내 자녀의 성격이 이런 유형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보셔야 할 영상편을 이야기해봤습니다. 성격이야 쉽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공부나 일에 있어서는 자신의 천성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고쳐나가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 역시 MBTI 마지막 유형인 P형인 적응형이지만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1년간 스케줄을 먼저 짜놓고 매일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도 메모해 놓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휴일이나 여행을 갈 때는 아직도 계획 세우는 게 매우 힘듭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가시기 전에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이야기거리 찾아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